안녕하세요. 강남 종락원의 허준영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 한 편과 소설 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작품은 우리 교재 32페이지. 자, 이 작품이네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라는 시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김기택의 새라는 시였습니다. 1번은 가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2번은 보기가 하나 나왔네요. 보기를 통해서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3번은 보기를 통해서 나를 감상해라 라는 그 내용이네요. 자, 우리는 먼저 가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에 대한 특별한 보기 정보는 안 떴으니까 그냥 바로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가 윤동주죠. 먼저 윤동주. 자, 작품의 제목은 바람이 불어. 자, 지금도 봅시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러가는 것일까? 자, 여기 시적 대상이 바로 바람이죠. 자,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자, 바람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바람을 봤어. 바람을 느꼈어. 촉각으로 당연히 느꼈겠죠.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그럼 봐봐봐. 일련의 바람, 이 바람을 촉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간 건가요? 나의 괴로움으로 간 거죠. 자, 괴로움은 내면 세계겠잖아. 그치? 화자의 내면 세계죠. 내면 세계가 괴롭다는 거야. 근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따라서 이때 바람은 이 내면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 이게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람의 의미. 자, 나의 내면 세계, 내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구나. 뭐 매개가 됐구나. 매개물이 됐구나. 자, 이런 거 알 수가 있네요.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자, 2형까지만 해도 나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정적 표현이었어. 근데 3년에 가면 나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다시 의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다시 물어보고 있어. 자,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봅시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일도 없다. 누가? 내가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적도 없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내 괴로움의 이유가 없는데 이 괴로움의 이유가 만약 여자를 사랑했다면 이별했을 것이고 시련의 아픔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사랑한 적이 없으니 요건 괴로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또 시대가 만약 부정적 시대였다면 그 부정적 시대에 대해서 슬퍼했다면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시대에 대해서 슬퍼한 일도 없으니 나는 왜 괴롭지? 현실적으로 괴롭긴 한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뜻이네. 즉, 이 두 가지는 괴로움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자, 사실은 이 두 개연이 가장 중요하죠. 바람은 자꾸 부는데, 자, 이거 자, 그러나라는 의미죠. 바람은 자꾸 부는데, 흐르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섰다. 자, 나는 정지된 거네. 이쪽은 유동적이라면, 자, 움직인다면 대비가 되고 있구나. 바람과 내가 대비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자, 강물은 자꾸 흘러가. 이게 자연의 순환의 2층 거죠. 자연의 원리야. 내 발은 언덕 위에 섰다. 자, 이것도 대비가 되는 거네요. 강물과 나와의 대비.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나는 섰다. 아, 알겠네. 이게 바로 괴로움의 이유였었네요. 자, 이 시를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화자는 나. 자, 지금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는 것 같아. 자, 나도 괴로워. 따라서 이때 바람은 이 괴로움이란 내면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괴로운지 이유를 몰라. 자, 왜 괴로울까? 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러고 난 다음에 화자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괴로운 이유는 이거야, 얘들아. 바람은 부는데 불어. 그 다음에 강물은 흐르는데 흘러. 자, 이것과 대비된 게 나죠? 나는 뭐 하고 있나요? 서 있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어. 섰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내가 그냥 서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런 자연의 순환 또는 시대의 흐름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고 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구나. 사실은 뭐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데, 그래 시대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데, 그래서 괴롭다면 이유가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괴롭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잠시만. 이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내면을 살펴본 거죠. 왜 괴로운가라는 이 내면 세계를 살펴본 거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그 다음에 성찰하면서 진짜 슬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슬퍼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네. 그치?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를 인식했으니까 이건 또한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이 시의 흐름이었습니다. 잠시만, 선생님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를 한번 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가보자. 화자가 있어. 자, 이걸 자아라고 해도 좋습니다. 화자가 있어. 자, 뭔가 인식의 주체야, 이 화자는. 그리고 여기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뭐 상황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걸 화자를 제외한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세계가 있어. 자, 근데 보통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서정시라는 것은, 자, 서정시는 전부 다 내면 세계를 통해서 대상이나 상황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자, 이게 내면 세계야. 자, 여기 내면 세계. 내면. 화자의 내면 세계. 그럼 이건 외부 세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세계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1번. 자, 이렇게 1번, 이렇게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상의 주관화. 그렇죠? 대상의 내면화. 대상의 화자화. 대상의 주관적 변형. 이게 서정시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을 1번은 주관적으로 변형했다. 주관적으로 인식했다 이 말이야. 내면화했다 이 말이야.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겠죠. 내면 세계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인 외부적 세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화자의 정서도 의지도 표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거. 이게 두 번째 방식이겠네. 근데 이런 시는 서정시에서는 거의 없죠.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관조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관조적 태도. 어조로 따지면 담담한 어조. 같은 말이네요. 담담한 어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자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 게 있어. 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찰. 성찰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두루 살피는 건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성찰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한다면 이런 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반성적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이 시로 보면 이 시는 바람이 부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인식한 거죠. 근데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겠는데 내 내면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내 괴로움의 이유는 모르겠는 거야.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내면을 인식하려고 했구나. 나의 내면이 바로 인식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 순간 바로 뭐라고 하면 돼? 아, 자기 성찰의 시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팁 하나만 얘기하면 윤동주의 시에는 모조리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우리 윤동주 공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은 뭐 수학도 아니고 공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윤동주 시에는 거의 뭐 이 네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는 화자. 이걸 현실적 자아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 자아가 나타나죠. 근데 윤동주가 활약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 그치? 일제강점기의 현실적 자아의 모습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죠. 부정적. 마이너스 현실적 자아가 나타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얘들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인식하고 외부 세계를 비판하고 이런 시를 쓴 시인들도 있겠지만 윤동주는 그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면 세계가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 성찰. 그렇죠. 그래서 자아성찰. 자,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 자기 반성. 요 과정이 나타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시에서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과정. 뭐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그런 작품에는 등불을 밝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간 이런 작품에서는 뭐 십자가를 진다든지 간을 쪼인다든지 이런 자기 희생의 과정을 거치죠. 희생양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진짜로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의 모습. 자, 이렇게 끝을 맺는다라는 거. 윤동주 공식. 그럼 아까 배웠던 시를 갖다가 다시 때려 맞춰도 되겠네. 그치? 자, 현실적 자아는 지금 어떤 상태야? 괴로운 상태야. 그죠? 근데 괴로운데 시대를 슬퍼한 적이 없어. 자, 이건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살펴봤어. 왜 괴로운가라는 이유. 자기 성찰의 과정을 밟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특별히 자기 희생의 과정은 이 시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요. 이상적 자아는 뭘까? 그렇죠. 강물처럼 바람처럼. 그치? 시대에 따라서 흐르는 거. 시대에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거. 안주하지 않는 삶, 이게 바로 이상적 자아의 삶이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가작품에 해당하는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가시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불려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맞죠? 여기까지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잠시만, 여기서 불려가는 주체는 뭐였나요? 뭐가 불려가고 있었어? 불려가는, 그렇죠. 바람이 불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치? 근데 나는 바람처럼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어. 바람과 시조과제는 대비되는 대상이었어. 따라서 요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은 쓸 수 없겠죠? 만약 바람과 화자가 동일시되는 대상이라면 1번이 성립할 수 있는 선지가 됐겠지만 바람과 화자는 대비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의 이 피동적 표현과 화자의 이런 피동적인 내용하고는 절대 일치할 수 없는 내용이겠네요. 자, 2번.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자, 2형 같은 경우에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이랬다면 단정적이겠지만, 자, 이유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치? 의문의 형식이지 단정이 아니네요. 자, 3번.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사랑한 일도 없다. 슬퍼한 적도 없다. 병치된 것까지는 맞아. 이 두 가지는 다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란 뜻이었던 것이지. 자, 이런 사랑한 일이 없다는 개인적 불행이 시대적 무관심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네요. 자, 3번도 탈락. 자, 4번.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자, 진짜 중요한 포인트. 반성적 자세는 무조건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성찰했어. 난 내면을 살펴봤어. 근데 나는 이런 적도 없고 저런 적도 없어. 이것이 있어야 괴로움의 원인이 될 텐데 이런 적이 없었어 라는 것은 내면을 응시한 거 맞고요. 그리고 반성적 자세도 맞는 거죠. 그치? 왜? 시대를 슬퍼했어야 됐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나의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성적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특별한 답이 없어서 4번으로 찍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문학 개념어의 정의를 내리고서 접근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문제를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5번 갑니다.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정확하게 맞아.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아니었죠. 그죠? 자, 부끄러움, 자기 반성적인 태도. 자, 이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 화자의 의지랑 관련이 없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기 문제. 3번 보기. 보기를 바탕으로 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는 김기택의 새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작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2020학년 또 대수능. 바로 몇 개월 전에 봤던 그 시험 문제였네요. 자, 갑니다. 3번. 새에서 세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자, 여기서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게 같은 말이
우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의적. 선생님, 우의적의 뜻이 뭔가요? 자, 여기서 우의적이란 말은, 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뭐, 돌려서 말하기.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모든 방식을 알레고리,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빵점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옆집의 순이는 이번에 100점 맞았다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뭔가 비판을 할 때,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알레고리는, 자,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나죠. 유추가 일어납니다. 표면과 이면. 자, 표면은, 겉으로는 뭐 자연물이나, 뭐 식물이나 동물 같은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면은 사실은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주로 알레고리를 쓰는 이유는 대놓고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지 못할 때, 비판하고 싶은데, 비난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할 때, 뭔가 권력자에 대한 어떤 풍자나 비판을 하려고 할 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뭐 두꺼비를 욕한다든지 쥐를 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알레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유추적 관계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보통은 뭘 위해서 쓰더라? 풍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알레고리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즉 새가 바로 뭐고? 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새장에 갇혔다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네. 하나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일상의 안온함. 또 한 가지는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 자, 자유의 억압. 이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네요. 새장에 갇혔다는 뜻은. 자,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자,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새장 속에 살아갈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자, 잠시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의 본질은 뭐야? 그렇죠.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것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아이러니. 문학용어로 아이러니는 바늘한 뜻도 있고요. 역설이란 뜻도 있습니다. 영어에서 역설은 패러독스지만 아이러니도 반어, 역설이 다 있어. 언어적 아이러니는 반어, 뭐 상황적 아이러니는 역설에 가깝죠.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반어, 역설을 아이러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일상에 만족해서 자유를 외면해버리는 현대인의 모습,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 자, 그러면 사실 3번 문제 같은 거, 요즘 대세가 보기만 봐도 시를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자, 한번 선지를 한번 쭉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우리 시 몰라.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자, 새는 현대인. 일단은 맞겠네요. 자, 2번.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이군. 이거 맞는 말이죠. 안온함 플러스. 이거 편안한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억압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가성, 양면성 같은 말이네요. 자, 3번.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군. 그렇죠. 부지런히 걸었더니 성실한 생활이, 이거 부지런히 걷는 건 성실한 생활 맞네요.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자, 잠재력은 날 수 있는 거였어. 이것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새장이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위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바로 모순이 있죠. 자, 걷는 것은 얘들아 새의 본질이 아니야? 아니네. 여기 새의 본질은 뭐라고? 나는 거야. 따라서 부지런히 걷는 게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닌 거죠. 자,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 이건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하다 보니 본질,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나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를 몰라도 정답이 4번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됐네요. 우리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김기택의 새라는 시야.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나갈 수 없으니까 새장 밖은 뭐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번 머리를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그러니까 나가려고 막 고통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인다는 거야? 간격이 보이고요. 이 새의 몸뚱아리는 간격보다 더 커구나라는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과 산이 보이고, 자, 이때 하늘과 산, 이거 시를 유기적으로 읽어야 돼. 앞에 있는 세 장 밖이 바로 하늘과 산이겠네.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은, 잠시만, 자,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다. 날개를 다리에 굳게 매달아 놨다.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날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이 말은 날지 못한다, 나를 수 없다. 날지 못하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이게 화자의 정서인 거죠. 그치? 날지 못하게 하는 그 세 장의 간격이 슬프고 이 간격보다 큰 새의 몸뚱아리가 슬프다. 화자의 인식,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이 슬프다. 자, 화자의 정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슬픈 거. 자, 그 다음.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가 있지만, 사실은 날개도 있고요, 공기도 있지만 새는 다만 4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자, 보기 읽으면 짐승처럼 걷는다. 이건 본질을 상실해버린 거죠.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을 때까지 걷는다. 자, 부지런히 걸어서 다리가 굵어지고요, 튼튼해져서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자,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닭처럼 걷는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새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려서 깐 거야, 쉽게 말하면. 비판하고 있어.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내면 세계를 비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자조. 반면에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있으면 이런 건 냉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냉소적 태도가 들어있구나. 그치? 이렇게 비웃는 거야. 새 장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자, 이게 새의 모습인 거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자, 창살 사이에 바람이 이렇게 쭉 날아오니까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고 있다네요. 바람을 쪼아본다. 자,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사실 이거 도취되어 있는 거죠. 자, 새가 바람을 부리로 쪼는 이유가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라는 뜻이. 자, 이 창살 사이가 벽이 아니라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고 바람을 쪼아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뭐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 이건 공기가 아니라, 그치? 벽이나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네요.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압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듯. 자, 뭐뭐 하는 듯.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2번. 자, 이렇게 음미하려는 듯 뭐 한다고? 바람을 부리로 쪼아보고 있더라. 그치? 자, 이건 얘들아 직접 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직 살아있어, 요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갑시다. 2번 문제.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당연한 말 하고 있네요.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면 돼. 자, 1번. 기억에서는, 자, 기억이 뭔가 보자.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기억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자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맞죠? 내면 자각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번. 니은에서는, 자, 니은 이거야. 바람은 자꾸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섰다. 이게 니은이었어.
니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오케이, 맞네.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바람은 작고 부는데 내 발은 반석 위에 섰다. 나도 바람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반석 위로 이끌었던 게 아닌 거죠. 바람은 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같이 불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어.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라는 게 확인됐네요. 자, 3번. 디귿에서는 자,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창살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자, 이건 대비되는 거죠.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어. 근데 새는 나가지 못해. 이렇게 대비되는 것도 이 새의 어떤 상황을 강조, 부각, 심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비되면 슬픔이 더 커지는 거니까. 자, 이건 맞겠네요. 자, 4번. 리을. 날개를 힘껏 떠받쳐줄 공기. 자,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공기가 있어. 자, 그 다음 5번. 미음.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본다. 자, 가끔 부리로 쪼아본다. 자, 이 말의 뜻.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뭐 그대로 쓴 말이네요. 자, 정답은 2번 여기 돼야 됐습니다. 생각할 때 4번 이런 것들 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대비되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두 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56페이지. 자, 작자미상의 조웅전이라는 소설을 살펴봅시다. 조웅전. 이 조웅전은 대표적인 영웅소설이죠. 이름부터가 그치? 영웅의 느낌이 다 드네요. 영웅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은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8단계 일대기 구조. 자, 모든 영웅소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유사한 어떤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 첫 번째는 신이한 혈통. 자, 신비로운 혈통이라는 거죠. 신이한 혈통. 아버지가 용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나 선녀의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신이한 어떤 혈통.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웅소설은 이런 적강류 소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자, 두 번째는, 기이한 출생. 자,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공처럼 생겼다든지 이상하게 태어난다든지 그래서 버려진다든지 이런 기이한 출생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죠. 아니면 태어날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든지 이런 것들 아름다운 향기가 기이한 출생. 자, 세 번째는 자, 비범한 능력. 날 때부터 능력이 대단한 거야. 2살, 3살 때 모든 거를 시를 다 짓고, 그치? 6살, 7살 때 대학사랑 더불어서 글러가지고 배틀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활 솜씨가 워낙 뛰어나고 3살 때 그냥 파리를 쏘아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런 비범한 능력, 생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자, 요런 걸 갖는 거. 자, 네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대단했던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위기는 단순히 그냥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 고아가 돼버리는 거, 부모가 다 돌아가시는 거, 이런 것들. 자, 고아가 돼버린다든지 이런 거 기아라고 하죠. 기아. 자,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아이를.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요. 자, 영웅소설이니까 당연히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죠. 자, 근데 이때 극복은 아직 아기니까 베이비니까 혼자서 극복할 수 없겠죠.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돼? 조력자. 그렇네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후원자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구출해주는 사람, 키워주는, 양육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겠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위기를 맞죠. 근데 이 4번의 위기랑은 약간 성격이 달라. 자, 이때 4번의 위기는 어린 시절을 맞은 위기지만 이 6번의 위기는 성장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위기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역모 사건이 있다든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자, 이때도 조력자의 도움에 의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뭐 이 조력자는 진짜 현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늘 세계 천우신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조력자의 도움에 의한 극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 그동안에 열심히 그지 뭐 병법을 배우고 뭐 도수를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자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 과정. 자, 이런 영웅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성취하는 이 8단계 과정이 바로 영웅 소설의 일대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미리 얘기하면 조홍전에는 일단 1번도 2번도 3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치? 자, 우리 같은 재수생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력의 힘으로,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 계신 수많은 선생님들의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해낸다면 이게 진정한 영웅의 임무 성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는 영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자,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자, 작자 미상의 조홍전. 먼저 7번의 보기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조홍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아, 꿈이 나오네. 꿈. 제일 중요한 거 꿈. 이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자, 꿈속의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첫 번째, 자기에게 부여된 하늘의 임무, 자,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 요것도 알려준다는 거네. 전달해준다는 거네.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너 살려줄 거야, 너 도와줄 거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야. 이런 것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자,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자, 다시 이 보기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월적인 세계가 있어. 천상 세계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그치? 자, 이 초월적 세계가 우리 주인공에게, 자,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자, 전달하고 싶어. 이 전달의 매개체가 바로 뭐라는 건가요? 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꿈이란 걸 통해서 뭔가 주인공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네가 부여받은 임무야, 천명이 뭔지. 두 번째는 야, 너 조심해, 현실에서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위기를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 근데 위기를 맞았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 자살하지 마. 반드시 너를 도와줄 비호가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 세 가지를 꿈을 통해서 알려준답니다. 근데 꿈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은 긴가민가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이 확신을 할 수 없는 걸 확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달해주는 사람, 전달자가 나타나고요. 꿈속에서 들었던 것을 누군가 전달해 준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증거물. 자, 요게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뭐 하게 되더라? 확신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보기의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꿈속에서 송문제가 조홍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 봐봐. 송문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꿈속에서 나타난 인물이야. 따라서 초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홍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주는 것. 구하려고 했으니까 비호. 딱 맞네. 2번, 조홍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자, 전쟁에 패한 영혼이 될 거다. 이건 현실에서의 위기를 알려주는 거죠. 이 꿈속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야, 너 전쟁에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될 거야, 이 말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슬퍼하겠니 안 하겠니? 이거 인과관계가 맞지 않죠? 그냥 바로 정답이 2번이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지문 속에서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3번,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홍이 거론되는 것은 조홍에게 주어진 천명이야. 자, 송나라를 회복하는 거, 이게 천명이야.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5번 보겠습니다. 조홍이 노홍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홍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자,
편지 아까 말했던 증거물이죠. 노 이건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라고. 자, 5번 노홍이 천명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홍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홍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그렇죠. 편지를 전달해준 노홍은 바로 전달자에 해당되는 것이겠군. 이 말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3번, 2번일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우리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문제들 한번 봅시다. 4번은 사실일치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은 A, B. 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 A, B에 대해서 뭐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겠죠. 자, 6번은 큰 잔치. 자, 단어 어떤 뭐 사항적 의미 또는 단어의 의미 뭐 이런 걸 파악하라라는 문제가 있네요. 큰 잔치 나와 있는 그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A, B 나오면 바로 풀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4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자, 소설은 앞부분의 줄거리가 매우 중요해서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의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아까 우리 보기를 통해서 조금 알 것 같아. 그치? 자, 조웅이 바로 주인공이고 송나라 회복이 바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태자를 구해 했으니까 태자는 조웅 편이네. 그치? 위국으로 가던 중. 자, 목적지는 위국이었어. 서봉국 병사가 매복한 함국을 향한다. 자, 서봉국의 병사들은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조웅과 갈등, 대립되는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함국을 향한다. 함국이 앞에 있었던 위국으로 가는 도중에 가는 공간이니까 최종적 목적지는 위국이고 중간에 가는 중간지가 바로 함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갑니다. 이적에 이때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지문 다 읽어보면 원수가 바로 조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원수가 조웅입니다.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자,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어디야? 연주. 자,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는데, 사관은 그냥 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잘 모르겠으면 한자는 이렇게 뒤집어. 관사, 그치? 공무원 등이 머무는 어떤 집. 자,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자자자자자. 나비가 침대로 날아왔어. 그러니까 원수도 조웅도 날개를 얻어서 날아갔어. 이거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아, 여기서부터 아마도 꿈이 시작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 그치? 꿈속의 일이야.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빽빽한 곳에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자, 나비를 따라서 첩첩 산중에 들어갔더니 광활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완연한 별세계라. 완연한 별천지라. 환상적인 세계네요.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아름다운 궁궐도 있네요.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었대. 간판을 붙여놨는데 망고 충렬문이라고 뚜렷이 써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A의 내용이네. A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A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자, 5번 문제. 자, 가겠습니다. 요 부분 기억나시죠? 자, 5번 갑니다. 자, 5번에 우리는 5번에 A 부분만 다 살펴보자. 자,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아까 광활함 나왔었죠? 맞네? 인물의 진취적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진취적인 것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상이야. 뭐 소위 말하는 호연지기 이런 게 진취적 기상이죠. 요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1번 탈락. 그 다음 3번 봅시다. A에서는 낭만적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꿈속에서 일어난 일, 뭐 꿈이라든지 뭐 아니라면 어떤 공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거, 이게 낭만적인 거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환상적인 것도 맞겠죠. 그치? 그래서 3번은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번.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공간적으로 변했죠. 그치? 아까 분명히 침상에 누워있다가 나비를 따라서 궁궐까지 나아갔으니까, 깊은 산속으로 갔으니까 공간의 변화 있고요. 공간의 변화가 있으면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의 말이 조금 빠를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선생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 자, 문학에서 긴장감의 뜻이 뭐냐? 왜 선생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냐?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수업을 했지 이렇게 카메라 한 대를 놓고서 수업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
나와 익숙하지 못한 거, 낯선 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바로 문학에서 말하는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하나만 우리 공부해 둡시다. 자, 문학에서 말하는 긴장감이란 뜻은, 자, 무슨 뜻이라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낯설음. 자, 이게 바로 긴장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적 긴장감이 있다라는 이 말은, 시적 긴장감이 생겼다 이 말은 시에서 쓰이는 언어나 시에서 쓰이는 어떤 표현 방식들은 우리가 일상의 언어에서 쓰는 방식과 다르죠. 일치하지 않죠. 낯설죠. 익숙하지 않죠.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건 뭐라 그런다고? 시적 긴장감. 자,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 긴장감이란 것은 요거 약간 다른데 얘들아, 독자들의 어떤 호기심이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 이걸 극적 긴장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 단어 하나 뜻 정확하게 기억을 해둡시다. 긴장감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낯설음. 자, 그러면 공간이 변화됐고 익숙하지 않은 궁궐로 들어갔으니 긴장감이 생기는 거 당연하겠네요. 4번도 맞네. 자, 5번 A 부분에서는 비현실적 공간, 비현실적 공간 맞죠? 꿈속의 공간이니까. 그 다음에 신비로움, 이것도 맞네요. 그치? 자, 그래서 3, 4, 5번이 A는 다 맞다고 선생님 눈에는 보이네요. B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A 부분 읽었고요. 그 다음 갑니다. 궁궐리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되 얼굴은 관욱 같고 잘생긴 남자 같고요. 머리에는 황금관을 쓰고 몸에는 용포를 입고. 자, 용포 입은 거 보니까 이때 이 한 노인은 아마도 왕인 것 같아. 그지? 자, 높이 앉아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자, 쭉 나열에 앉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아까 큰 잔치 여기 문제 나왔었죠? 큰 잔치. 앞뒤 문맥 잘 살펴봅시다.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얘들아 술과 음식이 가득해. 이거 풍성한 잔치였네요.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앉아있어. 그 아름다움은 청량할 수 없더라. 그 아름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더라. 잴 수 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망고역대를 역력히 이루는지라. 자,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흥망성쇠, 왕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세하고 이런 거 역사에 대해서 역력히 낱낱이 이루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 아까 그 한 노인이 바로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 되겠죠. 어찌 된 줄 모름에 분부왈. 자, 말하기를 그대 등은, 자, 밑에 나열해서 쭉 배열해서 앉은 신하들에게 각각 공을 밝혀 올리라. 각각 공을 밝혀서 올려라 라고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의 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진짜로 각각 공을 밝히는 거죠. 각자 자기의 공을 밝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1월에 찬란하리로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공적을 말한 거야. 내용을 세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또 한 공적이 와.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공적을 말하는 거야. 칼을 잡아 흉악한 적을 소멸하니 나는 제후가 될 만합니다. 천하를 온 세상을 선처럼 다 막았으니 문호가 세상에 진동합니다. 나의 업적을 남긴 글들이 세상에 진동할 것입니다.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요. 이렇게 각각 말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걸 다 어찌 기록할 수 있겠는가. 자, 서술자의 평가가 나타났네요.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죠. 개입. 자중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 하고. 자, 여기서 소회. 자, 요 단어는 좀 꼭 알아둡시다. 고전에서 꼭 필요한 단어야. 같은 말이 회포라는 말이 있죠. 회포. 이거 같은 말이 마음이란 뜻이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란 뜻이야. 생각. 그래서 회포를 풀자. 우리 마음을 풀자. 소회를 밝혀라. 네 생각을 밝혀라. 네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 소회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녹이 등천하며, 자, 분노한 감정이 기운이 하늘에 올라갈 것 같고, 또는 칼을 빼들고 화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땅에 서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깡충깡충 뛰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 적에 한 사람이, 자, 갑자기 또 한 사람 나왔네요. 자중이 나와 앉으며 왈. 자, 나와 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각각 소에는 옛일이라. 자,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옛날 일이라.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려니와. 아무리 한스러워도, 자, 과거에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미치지 못하려니와 알지도 못하겠도다.
근데 대송이, 송나라가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이것 때문에 멸송이 된다면, 송나라가 망한다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자, 송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한이 한 사람이, 자, 또 다른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겠습니까? 아직 송나라의 복이 끝나지 않았어. 아직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모르는구나.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홍을 명하였더니, 아, 이게 뭔가요? 조홍이 하늘에게 부여받은 천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불쌍하다 조홍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자, 때가 극히 어려워서 명일, 내일, 미명에 서번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아까 서번적 나왔었죠? 아까 그 함정파고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었던 서번적의 간악한 계략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구나. 자, 이건 뭔가요? 서번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한 거. 이게 바로 현실에서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홍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 마치고 전쟁에 패한 영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자,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송나라와 조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일을 할 때 이때 문을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십니다. 자, 송나라에 문제라는 황제가 들어옵니다 라고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며 상자한 후에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찌 도착하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습니까? 문제가 말하기를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시는 조홍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홍을 잡으려 이리저리 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하여 쉬운 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하며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고 하고 부탁하고 오느라. 뭔가 조력자를 보낸 거네. 그치? 도사라는 조력자를 누가 보낸 거야? 문제가 보냈구나. 이유는 뭐 때문에? 조홍을 살리려고. 그치? 비호가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죽을 듯하며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고 부탁하고 오느라. 이분에서 자, 천상세계의 비호가 드러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중이 외쳐왈. 자, 앉아있는 사람 대중들이 외쳐서 말하기를 우리는 분명 조홍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하다라고 함께 얘기를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커다란 운이 막히지 않아였으니 천수란 건 하늘의 운명이란 뜻이야. 하늘의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하늘의 운명대로 갈 거야. 이런 뜻이네요.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라. 꿈이구나. 여기까지가 꿈의 내용이네. 자, 그러면 우리 자 6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 아까 큰 잔치 앞뒤 부분 다 읽었으니까 6번 문제 갑시다. 자,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참석자들이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서로 너 잘했어, 너도 잘했어, 이렇게 서로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 자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분명히 여러 번 반복됐어. 각각 공적을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1번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2번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때 특정 인물은 조홍. 3번 참석자들의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 2번은 조홍, 3번은 송나라, 송. 4번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 한 후에 자,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이거 나왔었죠. 누구는 노기가 하늘에까지 올랐고, 누구는 춤추고, 누구는 노래하고, 그치? 누구는 뭐 하고, 깡총깡총 뛰고, 이런 내용 나왔었죠. 맞네요.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란 거 확인했습니다. 자, 아직 B가 안 나왔어. 우리 본문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자. 원수가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자, 비창하다, 슬프다 이 말이야.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하루 종일 행군을 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꿈속의 내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믿은 거죠. 그치? 자,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자, 드디어 함곡이 왔습니다. 아까 함곡은 어떤 공간이었어? 서번국이, 그렇죠. 매복하고 있는 공간이었었죠.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서 슬프게 울고, 자, 봐봐봐. 자, 잔나비는 원숭이란 뜻이야. 원숭이는 달빛 아래서 슬피 울고, 이게 자연물의 모습이네요. 그윽한 두견성은, 자, 두견성은
자, 두견새의 목소리, 두견새 소리. 우리가 접동새라고도 얘기하고요. 소쩍새라고도 얘기하죠. 자, 귀촉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새를 지칭하는 명칭이야. 두견새의 소리는 불려기를 일삼았다. 자, 불려기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두견새 소리가 사람들이 들을 때 뿌려기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슬픈 목소리라고 생각합시다. 요 새 나오면 무조건 한해정서야. 한해정서. 한해정서. 이거 아시죠? 한.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원숭이 소리도 슬프고 두견새 소리도 슬프고 이 말이야. 갈 길은 험악한데 험악하네요.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청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자 저녁의 빛은 희미하기만 했다. 앞날이 아득하기만 했다. 자, 얘들아, 비 읽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로 출제해야 되지 않아도 바로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자연물은 어떤 상태야 지금? 원숭이든 두견새든 아니면 깊은 험악한 산이든 전부 다 부정적이네요. 그치? 슬프다. 부정적이었어 얘들아. 슬픔의 정서를 유발했어.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조웅의 심리도 어떤가요?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슬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치? 왜? 꿈속의 내용이 기억이 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자연물과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니까 호응된다. 이걸 다른 말로 조응된다. 대응된다. 응자 들어가면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말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B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 자, 아까 A는 3, 4, 5번이 다 맞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럼 B 부분 봅시다. 2번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인 태도가 들어있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인물의 슬픔, 그치? 비창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3번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 상황. 구체적 시대 상황은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치? 또 틀렸고요. 자, 4번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 비롯되는 쓸쓸함. 쓸쓸함은 맞지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우리 계절 알 수가 없죠. 자, 5번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A, B가 다 맞는 것은 5번이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됐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나머지 뒷내용은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자 4번 문제 풀고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송 문제는 서본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자, 서본적은 현실에서 나온 거고 송 문제는 꿈속에서 나온 거죠. 여기 연결될 일이 없겠죠. 자, 송 문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조응을 도와줄 조력자를 찾느라고. 이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탈락. 2번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아까 네모를 쳤었거든요. 자, 원수가 도착한 곳은 연주고 함곡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바로 위나라로 가는 도중이었죠. 위국이었죠. 그러니까 연주로 가는 도중에,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이 아니죠. 연주에서 함곡으로 가는 도중,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런 뒤집기 좀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노웅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여기까지는 맞아. 뒷내용 쌤이 읽지는 않았지만 맞아. 조웅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요 내용이 뒤에 나오죠. 그냥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쌤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마찬가지고요. 다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